제 남편은 젊고 아름다운 비서와 함께 아이를 낳기 위해 몰래 미국으로 떠나는 와중에도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조의 목소리로 신신당부했습니다. 김 집사님, 입 무겁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제 아내가 아무것도 모르게 해야 해요. 30년 넘게 저희 집안을 모셔온 집사님은 그저 담담하게 한마디 대답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전화기 저편의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의 장밋빛 인생은 그 순간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련님, 김 집사님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습니다. 사모님께서는 30억짜리 저택을 파시고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제 이름은 강유진, 올해 32살입니다. 저는 천명그룹 회장님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자라며 최고의 환경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았습니다. 부족함이나 어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영원히 장미꽃 길일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특히 박민준과 결혼한 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민준은 제 첫사랑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연상인 그는 그룹 자회사 소속의 수석 건축가였습니다. 대단한 집안 배경은 없었지만 재능과 야망, 그리고 세련되고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는 지적인 매력과 신사적인 태도,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사랑을 약속하며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신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셨지만 제 확고한 태도와 민준이 업무에서 보여준 뛰어난 능력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언론의 수많은 지면을 장식할 만큼 호화로운 행사였습니다. 결혼 후 아버지는 건축회사를 분리하여 민준에게 모든 관리 권한을 주셨습니다. 결혼 선물이자 일종의 시험이었던 셈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따로 물려주신 한남동의 30억짜리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5년이 흐르는 동안 민준의 회사는 날로 성장했고 그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CEO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극진히 아꼈습니다. 제 삶은 명품 선물과 호화로운 여행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운명의 밤이 오기 전까지는요. 민준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새빨간 장미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나 내일 급하게 미국으로 출장 가야 해.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내가 직접 감독해야 하거든. 아마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 집에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을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개월. 정말 긴 시간이지만 그의 잦은 출장에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그의 목에 팔을 감고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일이 가장 중요하죠. 걱정 말고 다녀와요. 집에는 저랑 김 집사님이 있잖아요. 그날 밤 그는 이상할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직접 저녁을 준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유럽 일주 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달콤함에 흠뻑 빠져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자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상냥함이자 사형수가 먹는 마지막 만찬이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여전히 완벽한 아내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직접 그의 넥타이를 매주고 꼼꼼하게 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가 차에 타려 할 때 저는 제 최신 아이패드 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편하게 써요. 당신 컴퓨터는 요즘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나는 집에 맥북 있으니까 괜찮아. 역시 우리 아내가 최고야. 그는 제 이마에 소리나게 입을 맞추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그의 고급 세단이 대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심코 건네준 바로 그 아이패드가
제 완벽했던 장밋빛 세상을 뒤엎을 시한폭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치고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문득 파트너에게 보내야 할 중요한 디자인 파일 몇 개가 생각났습니다. 그 파일들은 제가 사진 앨범에 저장해둔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맥북을 열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끄는 것을 잊었던 아이클라우드 동기화 기능 덕분에 제가 민준에게 준 아이패드의 모든 사진과 데이터가 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업무 관련 사진과 도면들 사이에 조심스럽고 다정하게 이름 붙여진 낯선 사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천사. 마우스를 움직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그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수많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제 사진도 그의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태아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12주, 20주, 그리고 가장 최근의 28주 태아 사진. 각 사진 아래에는 민준의 필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애정 어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 건강해야 해. 오늘 엄마를 찾다며. 사랑해.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성이 행복하게 웃으며 배를 감싸 안고 초음파 결과지를 들고 있는 사진. 그녀는 다름 아닌 민준이 6개월 전에 새로 채용한 아름다운 개인 비서 최수아였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바싹 마르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다른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 고급 리조트로 여행 간 사진, 그리고 낯선 아파트의 침실에서 찍은 적나라 할 정도로 친밀한 사진들까지. 하지만 마지막 충격, 가장 치명적인 비수는 바로 옆에 저장된 PDF 파일에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행 비즈니스 클래스 항공권 2장이었습니다. 출발일은 바로 오늘 아침, 체류 기간은 3개월, 그리고 탑승자 이름은 박민준과 최수아. 이쯤 되니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3개월간의 출장, 중요한 프로젝트,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몰래 바람을 피웠고 내연녀와 아이까지 가졌으며 이제 제 돈, 저희 집안의 돈으로 그녀를 미국에 데려가 아이를 낳게 하고 그의 혼외자식에게 완벽한 출발을 선물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합법적인 아내인 저는 집에서 그를 기다리며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결혼 생활의 들러리가 된 것입니다. 고통은 차가운 증오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사랑, 신뢰,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커리어까지. 그리고 이것이 그가 제게 보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맥북을 닫았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찬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표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리더가 되도록 교육받았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싸울 것이다. 저는 내부 전화기로 가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집사님,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연약한 강유진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바로 제 서재로 오세요. 할 일이 있습니다. 강유진이 말한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충직한 집사는 앞으로의 복수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답이 궁금하시다면 황금옥좌 상담소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여왕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배신자가 어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전화를 끊자마자 제가 어릴 적부터 가족과 함께 해온 김 집사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마른 체구의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에서는 늘 총명함과 성실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맥북 앞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저를 보았고 화면에 여전히 떠있는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마치 예견된 일이었다는 듯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믿음직한 사람과 단둘이 남게 되자 제 단단했던 겉모습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속아버린 제 청춘을 위해, 더럽혀진 순수한 사랑을 위해, 저 배신자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을 위해 울었습니다. 아까의 침착함은 그저 가면일 뿐, 그 아래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저 조용히 서서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어주었습니다. 그는 위로하거나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고통을 모두 쏟아내어 모든 장밋빛 환상을 씻어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마르고 흐느낌만 남았을 때 김 집사님은 따뜻한 물수건과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요, 집사님. 그렇다면 그의 눈빛이 매우 엄숙해졌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합니다. 박서방은 사모님을 감정적으로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모님과 그룹 전체의 자산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로감은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집사님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제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는 여러 겹의 비밀번호로 보호된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반년 전부터 박서방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전 지시에 따라 저는 박서방의 건축 회사를 포함한 자회사들의 재무 활동을 항상 암암리에 감시해왔습니다. 그래서 뭘 발견하셨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대표직을 이용하여 여러 유령회사, 사실상 그의 차명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회사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 돈은 그는 화면에 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여러 계좌를 거쳐 결국 미국에 있는 한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저는 약 8억 원에 달하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 금액은 회사 자본금의 거의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한 거죠?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모님, 김 집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비서와 그들의 아이와 함께요. 이번 3개월 출장은 사실상 도주입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 돈을 전부 들고 사모님께는 텅 빈 회사와 빚만 남기려 한 겁니다. 또 다른 비수가 더 깊고 잔인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저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사기까지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해준 바로 그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돈으로 세워진 회사를요.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사랑과 돈 모두를 잃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고통을 집어삼키며 끌어올랐습니다. 잘 알았어, 박민준.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거지. 내가 상대해주지. 저는 고개를 들어 김 집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함과 고통이 아닌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의 강철 같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 제 목소리는 단호하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복수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작합니다. 시끄럽게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의 커리어와 돈을 공격할 거예요. 무엇을 해드릴까요? 사모님, 김 집사님이 준비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이 저택을 팔고 싶어요. 당장요. 파신다고요? 당장요. 김 집사님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팔면 제 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모님, 알아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현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돌아갈 집이 없다는 느낌을 맛보게 해줘야 해요.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48시간 안에 현금으로 지불하는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세요. 사자를 화나게 하면 세상 끝까지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그가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김 집사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즉시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넓은 방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고통은 힘이 되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저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몇 배는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택을 파는 것이 전부일까요? 박민준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어떤 미친 행동으로 반격해 올까요? 제 명령은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재벌가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사람답게 김 집사님은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한남동 1000제곱미터 저택 주인 직접 급매라는 정보가 서울 부동산 업계의 최고 큰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저택은 평범한 자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온갖 정성을 다해 지으신 한남동을 상징하는 저택 중 하나였습니다. 마당의 벽돌 하나부터 보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현재 시세는 좋기 30억 원은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저택은 오직 제 이름, 강유진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부모님께서 혼수품으로 주신 제 고유 재산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가장 큰 히든카드였습니다. 이런 희귀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는 소식은 즉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건 조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세보다 거의 10% 낮은 27억 원에 팔되 유일한 조건은 구매자가 48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전화기는 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중개인들, 부동산 재벌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진짜입니까? 사모님께서 왜 그렇게 급하게 파시는 거죠?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누가 저런 초호화 저택을 저 가격에 내놓겠어? 김 집사님은 제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집안에 급히 처리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지하게 구매할 의사와 자금력이 있는 분만 집을 보러 오십시오. 그저 구경하러 오는 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신비롭고 긴급한 분위기는 거래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수많은 고급 세단이 줄지어 제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단지 집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강 회장님 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층 서재에 앉아 보안 카메라 화면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 집사님에게 모든 접대를 맡겼습니다. 그는 그들을 데리고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편의시설을 소개하고 48시간 내 일시불 지급 조건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까다로운 지급 조건에 난색을 표했지만 초부유층 세계에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유력한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대형 호텔 체인의 오너인 오 사장이었습니다. 그 역시 재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꼼꼼하게 집을 살펴본 후 가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집사님에게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정말 확고한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김 집사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확고하십니다. 사장님, 좋습니다. 오 사장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변호사와 함께 계약금 가방을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모든 서류가 문제없다면 24시간 후에 사모님 계좌에 27억 원이 입금될 겁니다. 모든 일이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인 딜은
1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9시에 오 사장과 그의 팀이 도착했습니다. 양측 최고의 변호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서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몰락한 재벌가의 딸처럼 차려입고 그저 앉아서 서명만 하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서명이 끝나고 스위스에 있는 제 비밀 계좌로 27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떴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거대한 현금 흐름으로 바꾸었고 다음 수를 둘 준비를 마쳤습니다. 30억짜리 저택이 단 하루 만에 팔렸다는 소식은 지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웃들은 끊임없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유진 씨네 집 진짜 팔았네. 어떻게 저렇게 빨리 팔 수가 있지? 아마 부도났나 봐. 남편 사업이 망했다던데. 가엾어라. 어린 나이에 남편 빚 갚느라 집까지 팔고 이삿짐 차가 왔을 때 저는 그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김 집사님에게 제 개인 물품과 부모님의 유품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비싼 가구들, 박민준이 직접 골랐던 것들은 모두 남겨두었습니다. 그 거짓된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안고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설 때 저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제 보금자리이자 천국이었습니다. 이제는 텅 빈 기억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승리를 확신하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를 태운 차는 임시 거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도심에 있는 또 다른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아버지가 저를 위해 비밀리에 남겨두신 자산 중 하나로 직행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세울 것이고 또한 이곳에서 저를 배신한 자의 몰락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계획으로 바쁜 동안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박민준과 최수아가 여전히 장밋빛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돌아올 집이 더 이상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운명적인 전화는 언제 걸려올까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얼마나 광적일까요? 제 이사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온 서울이 저택 급매 소식으로 떠들썩한 동안 저는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건물 펜트하우스에 안전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파파라치나 사설 탐정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넓은 통유리 창을 통해 도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의 서울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체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중요한 말들을 움직이는 플레이어였습니다. 저택을 판 것은 첫 수에 불과했습니다. 박민준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돈이 있었고 한국의 다른 자산들도 있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제 합법적인 남편이라는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저는 포위망을 더 좁혀야 했습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탈출구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야 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팀과 함께 계획의 두 번째 단계인 자산은닉 및 동결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가진 거대한 자산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받은 27억 원 외에도 부모님께서 따로 주신 혼수금 10억 원이 몇 개 예금 통장에 나뉘어 있었습니다. 총 70억 원, 누구라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을 국내 은행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준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제 계좌를 동결시키려 미친 듯이 날뛸 것이고 공동 재산을 나누자며 법을 이용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천명그룹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70억 원 전액은 교묘하게 인출되어 주식, 채권, 싱가포르 펀드 등 여러 투자 채널을 거쳤습니다. 마침내 모든 자금은 합법화되어 아버지가 저를 위해 스위스에 미리 만들어두신 비밀 정착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서류상으로 한국의 강유진은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자금이 이동하는 동안 저는 동시에 결정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와 마주 앉아 일방적인 이혼 소송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첨부된 것은 감상적인 하소연이 아니라 김 집사님이 수집한 두툼한 증거 자료 파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찍힌 민중과 수아의 사진, 그가 회사 자금 15억 원을 횡령했음을 증명하는 계좌 이체 내역서, 그리고 내연녀와 통화하며 저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까지. 이 증거들을 보며 제 변호사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신속하게 이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 보전을 위해 박민준 씨 명의의 국내 모든 자산에 대한 긴급 동결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산들로부터 단 한 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아우디, 그의 부모님께 사들인 아파트, 건축회사에 있는 그의 얼마 안 되는 지분, 그 모든 것은 그가 제게서 빼앗아간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빼앗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한 것처럼 그도 모든 것이 동결되는 무력감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되었고 단 하루 만에 긴급 동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박민준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의 자산과 관련된 모든 매매, 양도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물은 완벽하게 쳐졌습니다. 미국에서 그는 돌아올 집이 없어졌고 한국에서는 단 한 푼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모든 자원이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요. 모든 일은 단 3일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에 앉아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힘든 두뇌 싸움을 마친 뒤에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집사님이 진동하는 전화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박서방입니다. 화면을 보니 미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아내에게 안부를 묻고 김 집사님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전화한 것이겠지요. 저는 받지 않고 전화기를 김 집사님에게 건넸습니다. 집사님이 받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러드린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김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통화 버튼을 누른 뒤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익숙한, 거만함 가득한 목소리가 전화기 저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여보세요. 김 집사님, 집에 별일 없죠? 네, 도련님, 별일 없습니다. 좋아요. 입 무겁게 행동하는 거 잊지 말고요. 제 아내, 아니, 사모님이 아무것도 모르게 하세요. 계속 회의하느라 바쁘다고 말하고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알았죠? 저는 조용히 앉아 들었습니다. 여전히 명령조의 말투, 한치의 죄책감도 없는 거짓말. 그는 단 몇 초 후에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충직한 집사로부터 운명의 대답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박민준의 거만함 가득한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정적을 깨며 스피커폰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권력 있는 CEO 역할을 즐기고 있었고 고국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으며 그의 순종적인 아내는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명령을 내리는 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늙은 집사뿐만 아니라 그가 방금 언급한 아내인 저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김 집사님은 평소처럼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허락을 구하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도련님, 김 집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고용인의 비굴함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의 강철 같고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아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기 저편의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만했고 말이 끊긴 것에 약간 짜증이 난 듯했습니다. 사모님이 또 쓸데없는 쇼핑이라도 했나요? 김 집사님은 그의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치로 박민준의 오만함을 내리치듯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는 30억짜리 저택을 파시고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침묵, 숨막히는 침묵이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이어졌습니다. 지금 박민준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은 사라지고 극도의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집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가 내뱉은 말은 목소리가 갈라져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다니 농담하는 거죠? 왜 집을 팔아요? 누구한테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는데요? 수많은 질문이 당황스럽고 다급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제가 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첫 질문은 여전히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김 집사님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셨다는 것만 압니다. 집은 새 주인을 찾았고 사모님도 이사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고함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딪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감히 내 등 뒤에서 그런 짓을 해. 무슨 자격으로 그 집을 팔아. 그건 우리 집이야. 도련님, 김 집사님이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그 저택은 법적으로 강유진 사모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 고유 재산입니다. 사모님께서 모든 처분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다시 침묵. 이번에는 민준의 거친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그는 법이라는 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김 집사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그가 항상 노리던 가장 큰 자산이었지만 제 동의 없이는 절대 손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 어디로 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릅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련님께 전화가 오면 게임은 끝났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게임. 네. 그리고 김 집사님은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사모님께서 도련님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으니 계좌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마친 김 집사님은 박민준이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쾌함은 없었고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이것은 이제 겨우 1막일 뿐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캘리포니아의 호화로운 임대 아파트에서는 진짜 악몽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화 충격 후 민주는 미친 듯이 김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기는 서랍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팔았다고. 그의 어머니인 나 여사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의 아버지는 더 침착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아, 진정해라. 아마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걸 거야. 우리가 가서 상황을 좀 알아볼게. 하지만 그들이 저택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철문과 낯선 경비원들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공황이 닥쳐왔습니다. 박민주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행 앱을 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결제 계좌, 예금 계좌, 증권 계좌까지
한국에 있는 그의 모든 계좌에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법원의 요청에 따라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남은 유일한 희망은 해외 신용카드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미국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최수아와 곧 태어날 아이를 책임질 돈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거짓된 평화이며 더 큰 덫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쯤 그것을 깨닫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내연녀는 자신의 스폰서가 파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한국에서의 자산 동결. 충격으로 박민주는 휘청거렸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단지 저의 화풀이 행동일 뿐이며 돌아가서 달콤한 말 몇 마디면 해결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는 여전히 한도가 큰 해외 신용카드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하고 그의 어리고 예쁜 내연녀 최수아를 붙잡아두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수아가 여기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가 돌아가 저와 협상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가 그를 너무나 사랑해서 모든 것을 받아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의 회사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 계좌가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지만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향락만을 아는 최수아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해서 그녀의 쇼핑과 호화로운 식사를 책임져 줄 수만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쇼핑하며 나날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위상을 과시하고 마음속에서 커져가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더 사치스럽게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격. 미국 땅에서의 가장 치명적인 일격이 베벌리힐스의 화창한 어느 오후에 닥쳐왔습니다. 그날 유명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마친 후 수아는 민준에게 초호화 쇼핑의 천국인 로데오 드라이브에 데려가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정판 핑크색 악어 가죽 에르메스 버킨백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녀는 민준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곧 출산하는데 축하 선물로 사주면 안 돼요? 나중에 우리 아들 태어나면 짐도 많아질 텐데. 가방 가격이 수억 원에 달했기에 민주는 속이 쓰렸지만 체면을 지키고 미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좋다면 뭐든지 사줄게. 그들은 호화로운 에르메스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가장 강력한 블랙카드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센츄리온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긁었지만 이내 그녀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카드를 긁었습니다. 손님, 그녀가 난처한 목소리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거절이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다시 확인해 보세요. 제 카드는 문제 생긴 적 없어요. 네,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시스템에서 발급 은행에 의해 카드가 잠겼다고 나옵니다.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신나게 가방을 매보던 최수아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그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난달 카드값 안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민준이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른 카드, 비자 인피니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로 해보세요.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 이 카드도 거절되었습니다. 이때 민주는 정말로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는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모두 최고 등급의 카드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직원의 난처한 고갯짓뿐이었습니다. 그가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모든 신용카드가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제주 계좌에 연결된 가족카드였는데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잠글 수 있었을까요? 그는 제가 주 카드 소유자로서 최고의 법무팀의 지원을 받아 그렇게 할 모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그가 돈을 쓰게 내버려 둔 것은 단지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에 대한 증거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민준이 수아를 돌아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은행에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 우리 다음에 다시 올까? 하지만 최수아는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버킨백을 테이블에 화가 나서 내던졌습니다. 착오요. 여기엔 아무런 착오도 없는 것 같은데요. 박민준 씨, 솔직하게 말해요. 당신 정말 파산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민준이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그럼 왜 당신 카드가 안 되는 건데요? 나 속이지 마요. 그들은 호화로운 매장 한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멸 어린 시선 속에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주는 창피함과 굴욕감 속에서 수아의 손을 끌고 그곳을 나와야 했습니다. 진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없고 가져온 현금도 며칠간의 흥청망청한 생활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고급 호텔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아가 등록한 병원에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출산 패키지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장밋빛 사랑은 돈 문제로 인한 끊임없는 다툼으로 빠르게 대체되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나한테 여왕 같은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잖아.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나는데 길바닥에서 낳게 할 셈이야. 수아의 비난은 이미 산산조각. 난 민준의 자존심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커리어, 집, 차, 돈, 그리고 이제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얻었던 연인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민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카드.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를 절망의 도시로 더욱 깊이 밀어넣을 뿐일까요? 박민준과 최수아가 미국 땅에서 재정적 악몽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제 계획의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실종, 저택 매각과 민준의 자산 동결을 마친 후 저는 아버지의 본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이 민준과 그의 가족이 저를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할 곳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김 집사님 그리고 아들과 함께 또 다른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습니다. 다중보안 시스템을 갖춘 도심의 초고층 타워 꼭대기에 위치한 우리 가족의 비밀 부동산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거처에 도착해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과거와의 모든 연락을 담고 있던 낡은 유심칩을 부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아버지, 그리고 변호사 팀만 아는 새로운 전화번호를 사용했습니다.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박민준 대표의 현모양처, 재벌가 딸 강유진은 공식적으로 세상에서 증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 저를 찾을 수도 통제할 수도 없게 되었을 때에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 공격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의 고통 속에서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포는 제 상상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 정지 충격을 받은 후 민주는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백 통의 전화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로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강유진, 무슨 짓이야. 당장 카드 풀어. 네가 이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대적인 침묵뿐이자 그의 말투는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혼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어디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모든 건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제발,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 수아가 곧 출산한단 말이야. 이렇게까지 잔인할 순 없잖아. 저는 김 집사님이 추적 시스템을 통해 전달해준 그 메시지들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읽었습니다. 잔인하다고, 그가 병원에서 저 혼자 버려두고 5,000원짜리 한 장을 던져준 것에 비하면 제 행동은 너무나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저와 연락이 닿지 않자 민주는 우리의 공통된 친구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제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방해받고 싶지 않아. 아무도 제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고 그에게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텅 빈 허공에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와 김 집사님은 조용히 다음 수를 두고 계셨습니다. 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소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회사가 빚더미에 앉았고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정보가 제게에 교묘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아직 자금 회수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나머지 파트너들도 불안해하며 발을 빼려 했습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던 민준의 회사는 이제 정말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민준은 몇 안 남은 직원들로부터 점점 뜸해지는 전화를 통해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려 했지만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는 그는 이코노미 클래스 항공권 한 장조차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덫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화려한 함정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저의 실종, 저의 침묵은 가장 끔찍한 정신적 고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무력감과 마주하게 하고 버림받는 느낌, 바로 그가 제게 안겨주었던 그 느낌을 맛보게 했습니다.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저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주 먼 곳 어딘가에서 한 남자가 저를 미친 듯이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마주해야 할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강유진, 그의 운명을 결정할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민준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실용적이고 영리한 내연녀 최수아는 과연 그와 함께 죽음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을까요? 저의 실종은 유령처럼 박민준의 밤낮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돈도 권력도 없이 미국에 갇혀 무력감과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 속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붕괴를 가장 절실하게 느낀 사람은 민준이 아니라 바로 최수아였습니다. 그녀가 민준에게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한 외모, 고급 세단, 명품 선물, 그리고 사모님이 될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을 감수하고 낯선 나라까지 그를 따라온 것도 모두 호화로운 삶과 그녀의 아이가 미국 시민권과 막대한 재산을 가질 것이라는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약속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최수아의 인생 역전의 꿈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결제불능으로 5성급 호텔에서 쫓겨나 복잡한 지역의 값싼 모텔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녀가 등록했던 국제산부인과에서는 계속해서 청구서를 보내며 거액의 출산 비용을 선불로 내지 않으면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컵라면과 패스트푸드로 대체되었습니다. 애지중지 자란 인플루언서 최수아는 부족함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녀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장밋빛 사랑은 순식간에 끊임없는 다툼으로 변했습니다. 박민준 씨,
꼴 좀 봐요. 그녀는 곰팡내 나는 좁은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나한테 무슨 약속을 했어요?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이런 구석에서 살아야 하고 임산부용 우유 살 돈도 없잖아요. 닥쳐. 민준도 더 이상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잖아. 해결?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수아가 비웃었습니다. 비웃음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머리나 쥐어뜯고 받지도 않는 전화나 하면서요. 박민준 씨, 난 당신 아내가 누구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단지 우리 아이가 곧 태어난다는 것만 알아요. 당신은 책임져야 해요. 그녀는 자신의 요구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자기 자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요구였습니다. 이제 방법은 두 가지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첫째, 당신 부모님께 전화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우리한테 돈 보내라고 해요. 둘째, 당장 당신 회사 지분을 팔아요. 미쳤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어디 있어? 그 집은 그분들이 사는 유일한 곳이야. 그리고 회사 지분은 전부 동결됐다고. 어떻게 팔아? 난 상관없어. 수아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당신 일이야. 당신이 우리 모자를 책임지지 못하면 나를 원망하지 마. 내 아이를 이런 구석에서 낳게 하진 않을 거야. 그녀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겠다고, 아이를 지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도구로 삼아 한때 영혼을 맹세했던 남자를 협박했습니다. 민주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한쪽에는 막대한 재산과 함께 사라진 아내, 다른 한쪽에는 임신한 채 점점 미쳐가는 내연녀라는 두 개의 집게 사이에 끼인 것입니다. 그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울음 섞인 한탄뿐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파산했고 이웃들의 비웃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민주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미국 내 한인 조폭들이 운영하는 사채업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권까지 저당 잡히고 살인적인 이자율의 대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단지 최수아를 달래고 병원비를 낼 임시 방편에 돈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 행동이 바로 마지막 삽질,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스스로 출구 없는 길, 단지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길로 자신을 밀어 넣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저는 김 집사님의 정보망을 통해 그들의 모든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다툼, 최수아의 배신, 그리고 민준이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업보였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배는 거짓과 물질 위에 세워졌고 이제 망망대해에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조용히 가라앉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침몰하기 전에 배 위의 사람들이 마지막 생존 기회를 잡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을까요?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최수아는 과연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한 수를 둘까요? 박민준이 사채와 내연녀의 닥달에 시달리는 동안 한국에서는 마지막 일격을 날릴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무너졌고 감정적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있던 것, 즉 재능 있는 CEO라는 명성과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건축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였습니다. 저는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더 정교한 계획, 즉 언론 플레이라는 더러운 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민준 같은 자들이 흔히 사용하던 바로 그 무기가 이제 그 자신을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몇몇 익명의 내부 소식통을 통해 몇몇 타블로이드 신문과 선정적인 가십을 전문으로 다루는 소셜미디어 페이지의 정보를 교묘하게 흘렸습니다. 정보는 전체 진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왜곡된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건축회사 TQ 대표, 회사 자금 8억 횡령에 내연녀와 미국으로 도피. 박민준, 아내와 자식 버리고 회사 돈 빼돌려 해외에 새둥지 튼 사기꾼의 실체.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불완전하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공항에서의 민준과 수아의 다정한 사진, 그가 횡령한 8억 원 중 일부의 해외 송금 내역서, 그리고 전 직원들의 익명 제보로 꾸며진 CEO의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 완벽한 이야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무능한 CEO가 외모를 이용해 사기를 치고 회사 돈을 전부 빼돌린 후 야반도주하여 혼란과 위기에 처한 주주들을 남겨두고 떠났다는 이야기. 언론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TQ 건축의 급작스러운 몰락에 대해 궁금해하던 여론은 이제 답을 얻었습니다.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을 파렴치한 사기꾼, 현대판 남봉꾼이라며 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뉴스가 퍼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재능에 돈을 투자했던 회사의 나머지 주주들은 뉴스를 보고 완전히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회사 본사로 몰려가 해명을 요구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텅 빈 사무실과 혼란에 빠진 직원들 뿐이었습니다. 아직 망설이던 파트너들은 이제 계약을 해지할 명백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바닥에 구멍이 났던 TQ 아키텍처라는 배는 이제 거센 파도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민준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자신의 허상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어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난 도망친 게 아니야. 함정에 빠졌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는 그저 변명하는 사기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 역시 무력감에 울기만 했습니다. 이웃과 친척들에게 해명하러 다녔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멸의 눈초리와 등 뒤에 수군거림 뿐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더니 온 가족이 사기꾼 집안이네. 치욕과 굴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명예까지도. 한편 저는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정의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배신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그는 제 고통 위에 화려한 미래를 건설하려 했으니 이제 자신이 만든 잿더미 속에서 가라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짐승은 매우 위험해집니다. 커리어와 명예를 모두 잃은 박민준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과연 그는 포기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미친 행동을 저지를까요? 그리고 최수아는 이 몰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영리한 도망자일까요? 제가 만든 언론의 폭풍은 휩쓸고 지나가며 TQ 건축이라는 회사와 박씨 집안의 명예라는 잿더미만 남겼습니다. 칭송받던 젊은 CEO 박민준은 이제 사회 전체의 비난을 받는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갇혀 돈도 없고 퇴로도 막혔습니다. 값싼 모텔 방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숨 막히게 되었습니다. 사채 빚은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있는 최수아도 더 이상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더 이상 에르메스 가방이나 벤틀리 자동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끼 식사, 1달러의 지출에 대한 것이 되었습니다. 박민준 씨, 이제 어쩔 거예요? 수아가 병원의 마지막 통지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제 안 하면 저 안 받아준대요. 저 길바닥에서 애 낳게 할 셈이에요. 알았어. 소리 좀 그만 질러. 민준도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지금 방법을 찾고 있잖아. 하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파트너들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한국의 가족들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막다른 길에 몰렸습니다. 결국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아메리칸 드림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한 후 민주는 가장 쓰라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것, 한국으로 돌아가 자신이 만든 혼란과 마주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인 저를 찾기 위해 돌아가는 것. 하지만 돌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돈은 없고 여권은 조폭들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에 굴욕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고국의 친척들로부터 온갖 굴욕적인 보증 전화를 거친 끝에 그는 마침내 이코노미 클래스 귀국 항공권 2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서울까지 15시간이 넘는 비행은 아마도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거운 비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일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잠겨 있었고 수아는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머릿속으로는 분명 자신만의 탈출구를 계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모님이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끝났습니다. 비행기는 무더운 어느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민준과 수아가 피곤하고 초췌한 모습으로 값싼 여행 가방을 들고 입국장을 나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박 사장,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어딜 갔다 이제 와.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 팔에 문신을 가득한 덩치 큰 남자를 필두로 한 무리가 그들을 덮치듯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바로 채권자들, 민준에게 사기당한 주주들, 그가 도망쳤다는 뉴스를 보고 며칠 동안 공항에서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반사적으로 수아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누구냐고 덩치 큰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내 놈 채권자다. 이 자식아, 형님들 돈 들고 내 연녀랑 신나게 놀다 오니까 이제 와서 모른 척하겠다.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민준이 해명하려 애썼습니다. 오해는 무슨 놈의 오해?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신문에 다 났는데 오늘 우리 돈 안 갚으면 이 공항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무리가 밀치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최수아는 두려움에 비명을 질렀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다른 승객들이 몰려들어 구경하며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미리 배치해둔 기자들도 현장에 도착하여 이 극적인 환영식의 모든 세부 사항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CEO가 공항에서 채권자들에게 둘러싸여 욕설을 듣고 폭행당하는 모습은 순식간에 또 다른 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공항 보안 요원들이 개입했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조사를 받기 위해 보안실로 연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굴욕과 치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CEO가 아니라 죄인처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몰락의 끝일까요? 아니면 그가 한때 주인이었던 바로 그 집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항에서의 떠들썩한 환영식은 박민준의 굴욕적인 나날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 보안 요원들에게 풀려난 후 그와 최수아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아를 위해 빌렸던 고급 오피스텔은 집주인에게 뺏겼고 우리의 저택은 팔렸습니다. 그는 결국 임신한 내연녀를 데리고 교회의 낡고 좁은 부모님 댁에 임시로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CEO와 인플루언서가 이제는 비좁은 공간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나 여사의 비난, 아버지 박 씨의 무서운 침묵, 그리고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장밋빛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고 냉혹하고 막막한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다른 길이 없어진 그들에게는 마지막 수단. 가장 비열하고 뻔뻔한 수단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쇼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버지와 함께 본가의 조용한 정원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가정부가 황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박서방 네 가족이 대문 밖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있어요. 저와 아버지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연극이 마침내 시작될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냥 무릎 꿇게 두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문 열어주세요. 저는 방으로 올라가 단정한 원피스로 갈아입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아내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이 이 연극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카메라 화면을 통해 그들이 저택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민준, 나 여사, 박씨, 세 사람 모두 나 여사는 울부짖으며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며느리가 남편한테 화나서 집을 나갔어요. 이제 아들이 잘못했다고 빌러왔는데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네요. 제 팔자가 왜 이리 기구한가요? 그들은 여론을, 외부인의 동정심을 이용하여 저를 압박하려 했습니다. 정말 더러운 수법이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쇼를 벌여 구경꾼들이 꽤 많이 모였을 때 저는 경호원에게 문을 열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세 사람은 달려들었습니다. 박민주는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날 용서해줘. 다 그 최수아라는 여자가 나한테 덫을 놓은 거야. 그 여자가 나한테 흑마술을 걸었어. 난 너 하나만 사랑해. 나 여사도 흐느끼며 호소했습니다. 유진아, 우리 아들 좀 용서해 주렴. 애가 어리석어서 남한테 속은 거야. 네가 아내인데 네가 감싸주지 않으면 누가 감싸주겠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났는데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니. 그들의 연기는 정말 실감났습니다. 여우 같은 여자에게 홀린 남편. 제3자에 의해 파괴된 불쌍한 가족. 그들은 저를 피해자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아내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발 아래 무릎 꿇고 있는 남자. 한때 제게 5,000원을 던져주고 잔인하게 떠났던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아들을 부추겨 저를 버리라고 했던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미소, 그들의 말이 어찌나 역겹도록 가식적인지요. 그들이 눈물이 마르고 하소연을 다했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연기 다 끝나셨어요. 세 사람 모두 굳었습니다. 연기 다 끝나셨으면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네요. 저는 김 집사님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집사님은 엄숙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테이블 위에 놓고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영상이 아니라 수많은 녹음 파일과 사진들이었습니다. 덫을 놓았다고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덫을 놓았는지 아버님, 어머님께 보여드릴게요. 저는 녹음 파일을 하나 눌렀습니다. 나 여사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좀 어렵다고 하니까 애 데리고 다른 남자한테 붙어버렸다니까요. 글쎄, 저는 다른 파일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에서 수아에게 속삭이는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바보 같은 아내가 서류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게 우리 거야. 저는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미국에서 다정한 민준과 수아의 사진. 그가 몰래 그녀에게 송금한 내역서. 그리고 제 돈을 빼낼 방법을 의논하는 그들의 메시지들. 보세요. 아버님, 어머님.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게 덫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두 분의 사랑스러운 아드님이 치밀하게 계획한 사기극인가요?
나 여사와 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행동과 말이 제 손아귀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반성하는 연기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있어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민준의 은행 계좌 내역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유 없이 거액이 인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썼죠? 박민준 씨, 제가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사기관이 직접 알아보게 할까요? 저는 그가 회사에서 횡령한 8억 원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범죄, 극심한 공포가 민준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제가 외도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의 사회적 생명까지 쥐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의 쇼는 심판의 법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이곳에 왔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강유진, 더 이상 눈물을 믿지 않고 오직 증거만을 믿는 사람과 마주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로 깨달을까요? 아니면 궁지에 몰려 더 미친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아직 뒤집히지 않은 히든카드. 내연녀 최수아는 이 마지막 몰락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본가에서의 대결은 박 씨 집안의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을 희망이 아니라 극심한 공포를 안고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한 강유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손에는 박민준을 감옥으로 보낼 충분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판은 완전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갉아먹을 시간, 그들의 내부 갈등이 폭발할 시간, 그리고 저는 가장 약한 고리, 가장 먼저 무너질 도미노가 바로 최수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나 며칠 후 시댁의 쇼보다 더 흥미진진한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굴욕 속에서 민준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최수아는 더 이상 예전 같은 호화로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부모님 댁에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나 여사의 비난, 박 씨의 무서운 침묵, 그리고 암담한 미래에 직면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점점 커져 출산일은 다가오는데 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CEO의 사모님이 되겠다는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실리적인 여자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녀는 매우 무서워집니다. 그녀는 민준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씨, 돈은요, 우리 모자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제 우리 애를 이 낡아빠진 집에서 낳게 할 셈이에요. 나도 방법을 찾고 있어. 이미 무너져 있던 민준은 내연녀의 닥달에 더욱 무력해졌습니다. 시간을 좀 더 줘. 시간. 나한테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수아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직접 하겠어. 그리고 그녀가 직접 하는 방식은 바로 자신의 연인을 물어뜯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예요. 최수아. 전화기 저편의 그녀 목소리는 더 이상 애교 섞인 목소리가 아니라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를 만나고 싶어요.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협력이라니 정말 우스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 교활한 여우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아는 더 초췌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본론부터 들어갔습니다. 유진 언니, 언니가 민준 오빠를 막다른 길로 몰고 싶어 한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언니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불법적인 사업 거래 증거가 전부 들어 있어요. 유령 계약서, 자금 세탁, 파트너에게 뇌물을 준 내역까지. 그는 한때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제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줬죠. 제가 전부 녹음하고 있을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치밀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퇴로를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왜 이걸 나한테 주죠? 저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가 날 배신했으니까요. 수아가 원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나한테 미래를 약속했지만 이제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려 해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해요. 내 청춘에 대한 보상과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주 많은 돈이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한테 5억을 줘요. 그 대가로 이 모든 증거를 언니한테 넘길게요. 언니는 이걸로 그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거나 심지어 감옥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돈을 받고 여기서 영원히 사라질 거예요. 아주 공평한 거래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젊고 아름답지만 영혼은 돈에 더럽혀진 여자. 경멸감과 함께 약간의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요.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런 걸 사기 위해 단 한 푼도 쓸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증거만 법원에 제출해도 그는 이미 충분히 공경에 처할 테니까. 그리고 공범인 당신도 벗어날 수 없을걸요. 수아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선택지를 줄 수는 있어요. 증거를 나한테 파는 대신 그걸로 그 사람과 직접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요? 수아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는 제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물어뜯는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수아는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거나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고 그의 자금 세탁 거래에 대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민준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내연녀가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선택해요. 수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위자료로 10억을 주든가 아니면 내일 아침 이 모든 게 경찰서 책상 위에 올라가든가.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도 권력도 없는데 이제는 자신의 내연녀에게 협박까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애원하고 약속하려 했지만 수아는 더 이상 그의 어떤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두 배신자 사이의 싸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욕하고 모욕하고 심지어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항상 조용히 감시하던 김 집사님이 그 모든 광경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호화로운 호텔에서 서로를 탐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돈 때문에 야수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배신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과 물질 위에 세워진 사랑은 결국 배신과 증오로 끝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극은 어떻게 끝날까요? 궁지에 몰린 민주는 수아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아니면 모두를 끌고 함께 가라앉으려는 마지막 미친 행동을 저지를까요? 박민준과 최수아의 싸움은 한편의 희비극 같았습니다. 거짓말의 동맹이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민주는 수아의 요구를 들어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귀중품들을 팔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경로로 돈을 더 빌렸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절망과 압박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항상 두려움과 망상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파괴하는데 열중하는 동안 저와 민준의 이혼 재판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날 저는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거나 증오에 찬 강유진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복수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잘못된 한 장을 마감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민준도 출석했지만 그는 자신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깡마르고 눈은 찬맸으며 시선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는 반대편에 앉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은 제 변호인단이 제출한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증거들로 인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외도 사진부터 회사 자금, 횡령 내역서, 그리고 그가 직접 서명한 각서까지 민준 측의 모든 주장은 무의미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공동재산을 분할해야 하며 민준의 커리어 또한 혼인 기간 중에 형성된 자산의 일부라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증명했듯이 박민준 씨가 이룬 커리어는 전적으로 제 의뢰인 가족의 계획과 지원 덕분입니다. 그것은 공동의 노동 성과가 아니라 실패한 결혼의 시험 일부였습니다. 더욱이 외도, 배신, 그리고 체계적인 사기 및 자산 횡령 행위로 박민준 씨는 혼인 및 가족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제 의뢰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정신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저의 이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 강호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저에게 귀속되었습니다. 민주는 심리적 안정과 변화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면접 교섭권이 없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30억짜리 저택과 제 혼수금 전액은 혼인 전 고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제가 모든 소유권을 가졌습니다. 민준이 건축회사에서 횡령한 약 8억 원은 개인 채무로 확정되어 이제는 제 소유가 된 이 회사에 상환할 책임이 부과되었습니다. 판결을 들었을 때 민준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커리어, 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 판결로 그는 빈손으로 떠날 뿐만 아니라 평생 갚지 못할지도 모를 거대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법정을 나와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을 때 기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판 후 이 이야기 속 인물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말했듯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천명그룹 부회장으로 공식 데뷔하여 제 자신을 되찾는 방법으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며 완전한 어린 시절을 보상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모든 것을 잃은 민주는 곤궁에 빠졌습니다. 조폭과 최수아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쫓기며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집도 가족도 없이 숨어 살았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때로는 감옥보다 더 무서웠고 양심의 가책이야말로 그를 가장 괴롭혔을 것입니다. 외로운 긴 밤 동안 그는 아마도 자신이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왜 다른 사람들이 꿈꾸는 행복을 스스로 파괴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징벌이 거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인과응보의 법칙은 최수아나 민준의 가족 같은 다른 공범자들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계속 작동할까요? 이혼 재판은 끝났지만 그 여운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제 인생을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의 삶은 이제 그들 스스로 선택한 어두운 갈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가장 끈기 있는 채권자처럼 차례차례 각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마주한 사람은 최수아였습니다. 박민준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고 자신이 타고 있던 호화로운 배가 완전히 침몰했다는 것을 깨달은 후 그녀는 재빨리 탈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채업자들의 잔인함을 너무 얕보았습니다. 민준을 찾지 못하자 그들은 공범이라고 생각한 그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인의 사랑을 받던 인플루언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수아는 숨어 살며 계속해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점점 불러오는 배가 숨길 수 없는 짐이 되면서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돈도 없고 기댈 곳도 없어진 그녀는 혼자 국립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났지만 기쁨 대신 그 아이는 수아에게 더 큰 짐과 절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분유 살 돈도 작은 생명을 돌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지에 몰린 그녀는 평생 양심을 괴롭힐 만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김 집사님은 제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준의 시골 부모님 댁 대문 앞에서 갓난아이가 버려진 채 발견되었고 최수아의 짧은 유서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에서 그녀는 이 아이가 박민준의 핏줄이며 가족에게 양육을 맡긴다고 썼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으니 아주 먼 곳으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몰락으로 이미 무너져 있던 나 여사와 박 씨는 이제 새로운 비극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돈도 기력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죄책감 그리고 부담감은 그들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과응보는 박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몇 달 동안 굶주림과 공포 속에서 도망 다니던 민준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조폭과의 빚 때문이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회사 자금 8억 원 횡령 증거로 경찰은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배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체포되던 날 신문에 실린 사진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깡마르고 시커멓고 수염과 머리는 덥수룩했으며 눈빛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한때 화려하고 세련되었던 CEO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후 내려진 판결은 징역 12년. 배신과 끝없는 탐욕에 대한 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함도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박민주는 병원에서 5천 원을 던져준 그날 죽었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의 이름일 뿐 제가 절대 잊지 못할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낡은 장을 완전히 닫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무고한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실수로 인한 결과를 감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 씨 가족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 그룹이 후원하는 자선재단을 통해 그 아이에게 매달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아이가 부족함 없이 살고 제대로 교육받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민준 때문도 제가 고상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양심 때문이었고 또 다른 아이가 결핍과 원망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후원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한 후견인이 되어 그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싶었습니다. 제 삶은 점차 평온한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룹에서의 일은 점점 순조로워졌습니다. 제 아들 호는 점점 크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조용한 밤이면 저는 이 모든 풍파를 겪은 후 제 마음이 다시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자문하곤 했습니다. 아니면 배신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 경고처럼 영원히 그곳에 남아있을까요? 그 운명적인 재판이 있은 지 3년이 흘렀습니다. 3년.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가장 깊은 상처가 아물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진정으로 평온이라는 두 글자를 찾았습니다. 한때는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아탑에 사는 강유진도 증오에 잠긴 강유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여성 기업가이며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지도 아래 1000명 그룹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장 큰 성공은 매출액 숫자나 수조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가장 큰 성공은 강호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4살, 똑똑하고 장난기 많지만 매우 다정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제 온 세상을 비추는 작은 태양입니다. 저는 여가 시간을 모두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레고로 성을 쌓고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랑과 안전함만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박민준과 최수아의 아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선재단을 통해 조용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삶이 항상 햇살처럼 밝기를 바라며 명준이라고 이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시골의 조부모님 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듣기로는 그 모든 일을 겪은 후 나 여사님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탐욕스럽거나 거만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살며 남은 모든 사랑을 불행한 손주를 돌보는 데 쏟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 나름의 속죄 방식일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아들과 저 단둘이서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 심장 주위에 견고한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나타나 끈기 있게 그 얼음벽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는 강민호, 우리 그룹이 협력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수석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민준처럼 잘생기고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성숙하고 차분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와 말하는 듯한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긴장감 넘치는 회의에서였습니다. 제가 한 디자인 안을 날카롭게 반박하고 있을 때 그는 논쟁하지 않고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새로운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안이었습니다. 그의 재능과 겸손함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일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여행 이야기와 사진에 대한 열정을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그에게 아들 호와 제가 꿈꾸는 베이커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화려한 말이나 비싼 선물로 저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어주며 듣고 이해하고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서울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묻거나 동정심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존중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강하셨어요. 한 번은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은 일을 겪고도 일어선 사람은 누구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작은 시냇물이 바위 틈을 비집고 흐르듯 자연스럽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가 아들 호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친구처럼 아이 곁에 다가갔습니다. 모델 조립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축구를 하고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했던 호가 그를 유독 따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 셋이 공원에서 연을 날리고 있을 때 호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민호 삼촌 우리 집에 계속 놀러 와도 돼요? 저는 민호를 보았고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다림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습니다.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다면 당연히 되지. 행복은 때때로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박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겠지만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장이 있습니다. 몇 달 후 설을 앞둔 어느 날 제가 민호,
그리고 호와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저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박민준, 그는 마트 보안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헐렁한 제복을 입은 깡마른 모습, 고생의 흔적이 깊게 팬 얼굴. 그도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다른 남자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 아들이 그 남자의 어깨에 앉아 즐겁게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고개를 돌려 마치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는 듯 구석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마주치지 않았지만 한순간 저는 그의 뒷모습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후회, 아쉬움, 그리고 결코 가라앉지 않을 고통.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민호의 손을 꼭 잡고 그와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과거는 정말로 뒤에 남겨졌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대체품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찾았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저는 사랑하는 법, 믿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넘어질 때마다 더 강하고 굳건하게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깔깔 웃고 있는 아들을 보고 곁에 있는 온화한 남자를 보며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폭풍 뒤에는 이상할 정도로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0억 저택과 운명의 비행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가 닫힐 때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는 것은 보안 요원 제복을 입은 박민준의 비참한 모습도 배신자의 몰락에 대한 통쾌함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남자 곁에서 평온하게 아들의 웃음을 바라보는 강유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모습들은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것, 즉 폭풍 뒤의 평온과 행복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5,000원을 받고 버림받은 아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 회장으로 거듭난 강유진의 여정은 극적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승리 이후에 걸어간 길이야말로 자신의 가치와 삶의 평온을 찾아 헤매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이자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교훈은 바로 가족, 특히 부녀 간의 사랑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강유진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 가장 믿었던 남편에게 가장 잔인하게 배신당했을 때 나타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권력 있는 강 회장은 자신의 돈과 권위를 이용해 박민준을 즉시 짓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딸에게 상처를 준 자에게 더 깊고 고통스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민준이 단지 파산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의 공허함과 환상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광대하면서도 엄격한 사랑입니다. 이는 가족이 단지 약할 때 돌아갈 곳일 뿐만 아니라 폭풍에 맞설 힘과 지혜를 주는 가장 견고한 요새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야기 속 부녀 간의 사랑은 단지 보호가 아니라 인도와 신뢰였습니다. 강 회장은 대신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무대를 만들고 길을 제시하여 강유진이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감독이 되고 스스로 싸워 승리를 쟁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항상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신뢰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랑의 본질과 물질의 화려함에 대한 값비싼 교훈입니다. 박민준과 최수아의 관계는 무엇 위에 세워졌을까요? 고급 세단, 명품 선물, 호화로운 저녁 식사, 그리고 상류층 생활에 대한 약속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숙주가 건강하고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기생적인 사랑이었고, 숙주가 쇠약해지자 즉시 다른 생존 수단을 찾아 떠났습니다. 강유진 부녀가 감독한 내연녀 덧놓기 연극은 적나라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랑은 더 높은 가격에 쉽게 팔릴 수도 있다는 것. 이는 우리 모두, 특히 헛된 가치를 쓰는 젊은이들에게 깊은 경각심을 줍니다. 외적인 화려함은 일시적인 선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코 진실하고 지속적인 사랑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온 사람은 돈 때문에 떠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혼의 교감, 어려울 때 나누는 마음, 그리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존중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박민준의 이야기는 부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다가 결국 돈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격까지 모두 잃게 된 한 남자의 비극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하는 교훈은 몰락 후 박민준이 걸어간 길일 것입니다. 그는 원망하고 운명과 강유진 부녀를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마주하고 대가를 치르고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CEO가 이제는 육체 노동자가 되어 묵묵히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모습은 매우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극도의 용기입니다. 실수를 인정할 용기, 오만한 자아를 버릴 용기, 그리고 자신의 두 손과 땀으로 자신의 가치를 되찾을 용기입니다. 민준의 여정은 속죄와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매우 인간적인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작은 실수도 있고 하늘이 무너질 듯한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속죄는 공허한 사과가 아니라 행동에 있습니다. 민주는 강유진에게 용서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후원하는 학교를 짓는데 조용히 힘을 보태는 행동으로 은혜의 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심 어린 뉘우침이 강유진, 그리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길을 잃었던 사람이라도 그 깊은 곳에는 항상 선의 씨앗이 존재하며 그것에 물을 줄 용기만 있다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 전체의 중심에는 강유진의 성장과 관용이 있습니다. 굴욕 속에서 버림받은 아내에서 그녀는 강하고 독립적이며 포용력 있는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장은 단지 화려한 복수극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승리를 마주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통쾌해하며 박민준을 자기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그가 죄책감 속에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강유진의 용서는 약함이나 미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상에 선 사람, 과거의 사소한 증오에 더 이상 갇히지 않을 만큼 넓은 영혼을 가진 사람의 용서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평온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증오를 품는 것이 마치 자신이 독약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준이 5,000원을 돌려줌으로써 스스로 죄 많은 과거를 끝냈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강유진 또한 자신의 영혼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수가 상처를 준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없이도 빛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강하고 평온해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자신에게 평온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생일 선물과 우연한 만남으로 끝나는 이야기의 열린 결말은 인문주의의 정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억지 해피엔딩을 강요하지 않고 바로 그 붕괴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관계, 즉 더 성숙하고 깊은 감정이 싹틀 수 있는 이해와 새로운 가능성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여성의 가치에 대한 단호한 긍정입니다. 강유진은 여성이 단지 부엌 한 구석의 현모양처일 뿐만 아니라 거대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회장으로서 그녀의 성공은 여성의 능력에 대한 낡은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열정을 용감하게 추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용감하게 증명하라고 영감을 줍니다. 사회적이든 가족적이든 어떤 장벽도 당신의 발걸음을 막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자신감 있고 독립적일 때 당신은 저절로 빛나고 좋은 것들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강유진이 계산과 이익이 아닌 진정한 존중과 존경으로 다가온 강민호를 찾은 것처럼요. 요약하자면 강유진과 박민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자존감과 독립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은 물질의 화려함이 아닌 존중과 진심의 기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는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진심 어린 뉘우침은 항상 존중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평온을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교훈들이 우리 각자의 길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어 우리가 더 의미 있고 강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통쾌했던 부분은 민준이 차를 뺏기거나 파산했을 때가 아니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김 집사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는 30억짜리 저택을 파시고 지난주에 떠나셨습니다. 단지 한 문장, 평온하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계획과 화려한 전복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호탄처럼 오만한 자의 몰락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얼어붙고 공황에 빠졌을 민준의 모습이 상상되었고 그것은 정말로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조용한 사람들을 결코 얕보지 마십시오. 그들이 어떤 히든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지 당신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생각하게 만든 부분은 두 남자, 강 회장과 박민준의 대조였습니다. 둘 다 권력 있고 부유했습니다. 민준의 부는 빌린 것이었지만요.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 회장은 딸을 보호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민준은 과시하고 속이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부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권력과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인격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사악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끝에서 강유진의 결정, 즉 내연녀의 아이를 후원하는 것부터 민준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는 것까지는 정말로 이야기의 격을 높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평범한 복수극이 아니라 관용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강유진은 적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증오심까지 이겨내고 평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승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가장 강한 여성이 결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넘어진 바로 그곳에서 일어서는 법을 알고 그 파편들로 자신을 위해 더 견고한 성을 쌓는 사람이라는 것을